내란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중한 범죄고 이게 내란 법정 맞나? 아니, 잠깐만요.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궁금합니다. 재판부에게 어떻게 보이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위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직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당신 앞에 사과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삼대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징역 2년, 김건희 씨 징역 1년 8개월, 후폭풍이 거셉니다. 1심 법원은 김건희 씨 혐의 중 주가 조작 여론조사 특혜 의혹엔 무죄 판단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여러 가지 발표되는 녹취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중형이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미치지 못해서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혼란을 빠뜨린 건 그거는 자기가 그 권한을 이용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권한도 아닌데 그 말도 안 되죠. 2년 6개월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버스 이렇게 뭐 자판기 커피 먹는다고 뭐 100원, 200원 이런 동전 가지고도 판결을 엄청나게 이렇게 무거운 이런 처벌을 하는 저희 대한민국인데 이 금품수수나 뭐 이런 부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의혹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요즘 뭐 정말 진짜 뭐 밤에 잠도 잘 안 올 정도로 너무 막 실망스러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논란을 낳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형량의 문제보다는 감형 요소로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직이 가지는 무게를 감안할 때 너무 좀 법원의 관행에 빠진 그런 판단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혁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내란이 아닙니다. 내란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한 기대와 우려. 정당하게 행위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개. 그중 핵심은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9일과 13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구형량을 두고 결심 공판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1월 8일에 이제 그 양형 이제 구형을 하기 위해서 특히 뭐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이제 전부 모였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이제 무기징역 쪽이 좀 많았어요. 이분들의 양형 감각이 의외로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명도 안 죽었다는 얘기죠.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팀은 무기징역과 사형 2개의 논구문을 들고 결심 공판에 입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 당연히 조은석 특별검사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이제 조은석 특별검사님이 이제 평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 좀 기억이 나는 거는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한 내란, 전두환과 노태우, 그것이 이제 1980년 정도인데
그리고 경제적 위상이라든지 국가적인 그 위상, 국격 이거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쿠데타를 그 당시에 일으킨 거와 지금 쿠데타의 그 충격이라든지 피해 정도를 치면 사실은 지금 것이 비상계엄이라든지 쿠데타에서 받는 피해는 더 커졌다고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조은석 특검의 결정이 법정 특검팀에 전달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 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하였고 국회 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환형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운 좋게 좀 잘 보이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듣다 보면은 이제 사형구형 하겠구나 이런 감이 와요. 윤석열 피고인의 표정도 되게 미묘하게 웃을 듯 말 듯,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정말 딱 사형 구형하는 순간 빙그레 웃었거든요. 네, 빙그레 웃더라고요. 저는 그냥 딱 그 순간에 떠오르는 형용사가 빙그레였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끝까지 그냥 저런 태도로 보이는구나. 예,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인들 최후 변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이 앉아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는 예는 저는 형사재판하면서 그런 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은 일어서서 법대에 있는 재판부를 향하여 해왔습니다. 국회 본관 건물도 지하 1층에 지상 7층입니다. 거기 아마 들어가 있는 인원이 1000명도 넘을걸요? 거기 방이 몇 개입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방청석 자신의 지지자들이죠. 그 속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렇게 하는 모습도 이례적이었고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하는데 위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면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은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나도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하려면 하라 이겁니다. 국회를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전국을 그야말로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시도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망상과 소설을 그만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윤석열 피고인은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국회에 군대를 들여보낸 겁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개국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이제 운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남긴 충격과 공포는 그날 하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가 멈춰섰던 그날 이후 시민들은 길고 고통스러운 혼돈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기도 했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관저에서 버텼고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으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내려질 1심 선고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계속돼온 내란 재판. 피고인 윤석열은 최후 진술의 순간까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법정에서 죄책감에 고개를 떨군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이라고 합니다. 내란 재판이 중계되지 않았던 약 5개월 동안 재판을 빠짐없이 방청하고 기록한 참여연대. 김태일 간사는 법정에서 흐느낀 한 군인을 잊을 수 없습니다. 12.3 계엄의 밤, 이진우 수방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직접 차를 타고 이제 국회 주변을 돌면서 이제 계엄군을 이제 실시간으로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의 이제 지시를 받아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지휘를 했던 것인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차량에 탑승했던 그 병사분이에요. 계엄 당일 밤 이진우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4차례 통화했고 수화기 건너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더라도 계엄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군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미에 이제 검사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제 조사받을 때에는, 검찰 조사받을 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걸 얘기하게 되면 꼭 군 조직 내에서 배신자가 될 것 같고 그런 게 무서워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나 이제 사령관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 굉장히 밤에 잠도 안 오고 꿈도 꾸고 하면서 괴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흐느끼기도 하고 법정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죄책감을 털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위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정치부에 있으면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선 전부터 계속 취재를 했었어서 외모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그냥 익숙한 얼굴이었고 뒤로 갈수록 본인이 이제 약간 안 달랐다고 해야 되나? 거대 야당 재판장님, 이거는 지금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가만히 좀 계셔보고 그 여론조사 꽃하고 선관위는 가다가 중간에 스톱했죠. 중간에 가던데도 거기서 중단하고 거의 다 간 데는 근처에서 대기한 거지. 확보하라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해정 아니 지휘관들이 장관이 그 네 군데는 취소하라고 안 했어요? 피고인 저한테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일단 답변은 네, 물어보셨으면 끝까지 답변을 듣고. 내가 막 빨리 변호인들 제치고 내가 신문을 해서 저 증인을 어떻게든 이렇게 쏘아 붙여야 되고 밀어 붙여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뒤로 갈수록 좀 추했죠. 내란 재판 28차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확보 지시를 받은 방첩사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방첩사 군인들은 선관위로도 투입이 되고 여러 군데 이제 투입이 됐던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이 처음에 지시를 받았을 때 나름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임무를 받았던 인원은 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무 토의를 하면서 그 임무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따져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었습니다. 이거 불법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따르면 항명이라고 하니 따르는 척이라도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좀 늦게 출동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증인이 했는데 그때 저가 나오면서 그래도 저만 가겠다. 나머지 인원들 넘지 마라. 한강 넘지 마라.
넘으면 안 된다. 현 위치에서 어떻게든 대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계엄의 밤, 강을 넘지 않는 것으로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저항했던 군인들. 그런 군인들은 법정에서 한때 군 통수권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빨리 안 가냐? 어? 가서 뭐 이러이러한 거 빨리 조치해라. 그런 식의 그런 강압적이거나 막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내려온 적이 없죠. 그렇게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너무 근데 뭐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되게 뭐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니네 그 비상계엄에 가담한 거 되게 자율적으로 한 거 아니야? 내 책임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란죄에 엮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때문에 진짜 인생 망칠 수 있는 증인들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한 나라의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라는 좀 현타 같은 것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예, 아이고 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이랑 오후까지 나눠서 나오시더라고. 공판이 종료될 즈음 방첩사 한 군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재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12.3 계엄의 그 주범으로 지키고 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서도 그 12.3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 좀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국회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군인 A씨를 만났습니다. 그도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검사들이 왜 우리를, 왜 군인들을, 하필이면 총리부터 시작해서 부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위원들, 장관들하고 쭉 있는데 국방부 장관도 있고 사령관들도 있고 근데 왜 우리를 불렀을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희는 군 통수권자의 어떤 지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법정에서 만났을 때는 그 어떤 감정보다는 사실 분노가 더 앞섰습니다. 결국 그 대통령도 본인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들은 다 군인들이 잘못했고 본인이 좀 성과가 있었던 것들, 예를 들면 시민들과의 유혈 사태를 막은 게 본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한테 그 지시는 받았죠. 실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 시키지 말아라. 김종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까? 실탄을 개인에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거 위해서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생각했던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옹졸하고 치졸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며 숱한 논란을 낳은 윤석열 피고인. 홍장원 당시 국정원 차장에 대해서도 장시간 직접 신문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그 방첩사를 도와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제 증언을 했잖아요. 내가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반국가 간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잡아. 아니 나는 누굴 잡아들이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반국가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저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피고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나왔을 때는 방첩사령관이 수사를 잘 모르니까 무리한 일을 했다, 무리수를 벌였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예. 지금 계속 해왔고.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아까 물었잖아요.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검사 윤석열도 법정에서 봤어요. 어쨌든 정의로운 검사로서 이제 뭐 인정을 받았던 한때 그랬던 분이 대통령을 거쳐서 피고인으로 전락을 했는데 뭐 이렇게 법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보면서 당신이 검사였을 때는 저런 피고인들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 검사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내란 어쩌고 하면서 떠들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란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 국회를 문을 닫거나 또는 뭐 반영구적으로 국회를 셧다운을 시키거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로 구성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신뢰를 높여서 북한을 문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을 더 강화하고 헌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진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평화롭게 종식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어디가? 저 사람이 우리를 왜 때릴까? 시민이 우리를 왜 때릴까?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인데 저 사람이 우리를 때리는 건 뭐가 잘못됐다. 이거 우리가 뭔가 임무가 잘못됐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를 또 막아서기 시작했고 또 잘못됐다는 걸 계속 일깨워주시고 결국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위반한 여러 가지 헌법 조항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해요. 헌법 제5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군에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군사독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 얼마나 많은 공포감을 줬을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실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지금도 1년이 지났음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지금도 저는 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자리에 투입시켰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 검찰 측 구형 특검본님이 하실 거고요. 예.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중간. 서서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입니다. 이에 국민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정의 수호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믿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특검이 주장한 것처럼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최고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정형을 왜 만들었겠어요? 이런 정도 행위에는 이런 정도의 형벌이 맞다, 합리적이다, 그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내란을 범한 범죄인에게는 그게 만약 유죄일 경우에는 사형을 할 정도의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참작해줄 사유가 있으면 무기징역이나 무기인고를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은 죄질도 아주 안 좋고 개전의 정도 전혀 없고 이 양형에 그 참작해줄 사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1월 21일에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명백한 위법이자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가 권력 배제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니 폭동이 아니다. 따라서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등의 쿠데타 사건 판결을 통해 국헌문란과 폭동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말하자면 국회나 선관위 등의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폭동의 기준에 대해서도 적시했는데 어떠한 형태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아주 작더라도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돼요. 그 어떤 몸에 안 닿아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경금이 진입함으로써 외포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공포심. 이 둘면 그게 폭행 협박인 거예요. 본청 가야 돼요, 본청! 본청으로 가야 돼요, 본청으로 가야 돼요! 본청 가야 돼요, 본청! 어디야, 헬기 어디? 뭐하는 거야? 미쳤네, 진짜? 야밤에 지금 경부를 헬기에 싣고 헬기 여러 대가 지금 여의도 상공을 날았잖아요. 헬기에서 무장한 경군들이 내리고 국회 본청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순간 뒤에 받쳐줘, 엉덩이 받쳐줘, 뒤에! 한 지방의 평온은 해쳐진 거잖아요. 전두환 내란죄 판례를 보면 그 시점에서 이미 내란죄는 성립한 거예요. 그런 법리들이 다 전두환 노태우 대법원 판결문에 내란죄 법리로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번에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은요.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호에서 장기간
헤매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거 고려하면 안 되지, 우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한 것이 불가피합니다. 내란 행위 가담자 무겁게 처벌 불가피하대. 윤석열이 12.3이 났을 때 그냥 물컵을 내쳐버렸어요. 이렇게 바닥에다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저려오고 온몸이 몸에 새겨진 공포 때문이었을 겁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직후 계엄군에 끌려갔던 남편. 뭔가 우당탕탕탕하고 집을 들어와버린 거예요. 넘어서 막 오고 군인들이. 그때 와서 남편을 잡아가 버리죠. 울고 불고 왜 데려간 줄도 모르고 잡고 막 해서 뿌리치고 해도 자기들이 잘 싣고 가버리니까. 남편 정동연 씨는 5.18 내란 우두머리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자택을 찾아 방명록에 이름을 남긴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신군부에 체포 구금된 뒤 모진 고문에 자살 시도도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다시 5.18이 난다면 저는 죽어본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세월이었어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계엄령 선포했을 때 저는 정말 치가 떨리고 또 제일 먼저 또 우리들을 또 잡아가서 죽이지 않을까 그런 막 그 두려움 막 그런 것들이 조여왔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내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좀 여기서 속 떨리네, 속 떨려. 1시간 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어머니, 아이고 잘했네. 저거라도 아주 해야지. 잘했다, 잘했어.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3년이란 걸 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어. 전부 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내란이 일단 단기간에 성공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 비상계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반쪽으로 쿠데타 세력과 반쿠데타 세력으로 갈라져가지고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네, 비참한 삶을 살고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내란에 저항했던 시민들.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 작전을 목격한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섰던 5.18 항쟁이었습니다. 여기가 계엄을 있고 지금 신호등이 있죠, 빨간 거. 거기까지가 시민군이 축치고 있는 자리. 그곳에 계엄군하고 우리가 한 100m? 여러 것 좀 들어있었지. 100m도 안 돼. 저 앞에까지 와 있어, 계엄군들이. 광주의 택시 운전사들도 비극을 목격한 뒤 시민군으로 합류했습니다. 계엄군들한테 저 시민들이 당하는 모습을 봤지. 군인 아저씨, 그러고 때리면 이 사람은 죽겠어. 그러고 때리면 썩었냐고.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 때려 죽이려는 목적이었던 모양이요.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잔인하게 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면 피가 거꾸로 쏟아. 거꾸로 돌아요. 이건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와서 정의감이네 뭐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뛰어들게 돼 있어.
또 27일 날 도청을 진압하면서 진짜 무자비하게 그렇게 다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것들, 이게 계엄군이고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또한 당시에는 엄청나게 빨갱이나 폭도로 이렇게 매도돼가지고 서글픈 꼴, 진짜 서름 많이 당했어요. 전두환 내란 세력 역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 좌배석 판사가 황상현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관심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재판, 그리고 당사자들이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론으로서의 판결 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첫 공판기일에 법정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12.12와 5.18은 분명히 군사 반란이자 내란이었다. 성공한 쿠데타에 드디어 사법적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 반란과 내란 수괴, 상관 살해 미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좌배석 판사였던 저는 전두환 피고인과 대각선으로 눈이 자주 재판 도중에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저희 재판부가 1심에서 피고인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때 그 표정 변화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번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전두환을 사형해라는 단어, 그 사자가 나왔을 때 전두환 피고인의 표정이 상당히 일그러지면서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표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8개월 후 전두환은 석방됐습니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금 방금 교도소 철문을 나와서 지금 가벼운 미소를 띠면서 기자들 앞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경의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사면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 무엇보다도 거의 8개월 동안 오직 그 사건에만 매달려서 기존에 있던 모든 사건을 다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그 사건에 올인했던 재판부 3인 중 1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공들인 법관들의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이건 아닌데 아무리 화해 차원도 좋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거나 사죄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한테 용서를 해준 거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사고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죄를 했더라면은 제2의 유승열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등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광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국민께서 국민 재판을 하시는데 구형을 때리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변함 없으십니까? 근데 전두환 씨의 12.12 군사반란이나 5.17 대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죄질이 이번이 가볍냐? 전혀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번은 더더군다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선출해준 국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잘 보시면 위로부터의 쿠데타, 즉 친위 쿠데타가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즉 일반적인 국민들에 의한 쿠데타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69조를 보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하거든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근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등이 지금 헌법을 유린한 거잖아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이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이제 위험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많고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가 기존과 달리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린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조 실무에서 지기현 부장 재판장이 판단한 것과 같은 법 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어떤 판단, 구속 기관의 판단 기준은 날로 했지 시간으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점 때문에 이번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어떤 국민들, 그다음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떤 불신을 갖게 됐던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법적 사유 그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법률적인 그런 뭐 지적 호기심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들었던 것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 어게인 세력이 힘을 얻고 갑자기 그 세를 불리게 된 것은 그 구속 취소 결정에서 기인한 바도 큰 것 같거든요. 빨갱이를 눈떠라 중국 간첩에 부정선거 확실해. 정부를 많이 시켜서 그냥 정치를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민주당이 내란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위험했던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셔가지고. 지기현 재판부는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이 내란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6일 윤석열 피고인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법원은 공수처 수사권과 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 관련 논란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됩니다. 그동안 윤석열 내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법리상의 다툼들, 이런 것들이 일거에 정리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재판부가 명쾌하게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고 또 영장도 적법하게 발부되었고 그 집행 또한 정당하고 적법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런 그 판단은 이후 다른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이런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 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관위는 국가기관이 갖춰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고 외부 해킹에 무방비한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최후 진술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내가 잘못했다. 나를 믿고
그 속아 넘어가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이제 그 생각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저는 형량을 정할 때 좀 감형 조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도 계속 부정성 음모론을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이는 용서할 수가 없고 윤석열 피고인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요소입니다. 위험 인물입니다. 앞으로 평생 역사의 길이 못 박을 만한 뭔가 강력한 그런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또 정치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무력을 또 그렇게 반대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매우 강력하게 처벌돼야 되고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 아닙니까?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4일째가 되는 오는 2월 19일. 우리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는 건 단순히 형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가 사법부의 언어로 다시 확인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무엇보다 훗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판결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